첫 번째 에피소드의 제목은 노노미야 교코입니다. 제목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여자 이름이고요. 이 에피소드의 주인공이 어떤 캐릭터냐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 13살 여중생이에요. 작중 표현으로는 화장실에 있을 때 위에서 뭐 물을 뿌린다거나 누가 도시락에 뭐 개구리를 넣거나 하는 걸 뭐 일상처럼 당해왔다고 묘사가 되는데, 그런 중 사촌인 미치루가 같은 학교, 같은 반으로 전학을 오게 됩니다. 보시면 미치루의 가족 관계에 어머니가 안 계신데 돌아가시나 그런 게 아니고 가정 생활에 불만을 가지고 집을 나갔다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미치루는 아버지랑 둘이서만 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미치루가 교코의 반에 전학을 오면서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미치루가 등장하자 반 아이들이 모두 깜짝 놀랍니다. 모델 체형의 작은 얼굴, 같은 인종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인, 이렇게 묘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껏 교코를 괴롭히던 아이들이 타겟을 미치루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교코는 그런 상황을 묵인하고 맙니다. 그게 자신과 미치루가 사촌이라는 것도 숨기고, 이제 뭐 타겟이 미치루가 되었으니 나는 한동안 괴롭히지 않겠지 라면서 그냥 그 상황을 방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인데 미치루가 교코에게 다가오더니 내가 전학 오기 전까지 네가 왕따 당했던 거지?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교코는 그저 미안해 라고 말할 뿐인데, 미치루는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교코를 끌어안더니 사과하지 않아도 된다며 그만큼 네가 힘들고 괴로웠던 거잖아 라면서 오히려 토닥여줘요. 그리고 다음 날인데 그동안 왕따를 주동하던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들에게 집단으로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일로 왕따 주동자는 전학을 가게 되고 미치루에 대한 괴롭힘도 끝이 나게 돼요. 그런 일이 있고 얼마 후인데 이번엔 교코가 재생불량성 빈혈로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빈혈이라고 하니까 그냥 뭐 단순히 뭐 현기증을 좀 느끼는 정도인가 싶을 수 있는데, 재생불량성 빈혈 같은 경우는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해 목숨까지 위험한 병이었고, 그 치료법 역시 골수를 이식하는 위험한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누가 등장하냐면 미치루가 자신의 골수를 기증하겠다면서 교코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행히 수술이 끝난 몇 주 뒤인데 교코는 더 이상 학교에서 미치루를 피하지도 않고 자신과 사촌 사이란 걸 숨기지도 않게 됩니다. 그리고는 언젠가 이 빚을 꼭 미치루에게 갚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교코가 처음으로 미치루의 집에 방문한 때였는데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고 말아요. 누군가가 집 문을 여는 인기척이 들리자 갑자기 미치루가 교코에게 숨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교코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랐지만 미치루는 가타부타 설명 없이 교코를 벽장에 밀어넣는데, 얼마 후 미치루의 아버지인 노리오가 미치루의 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더니 너도 엄마처럼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냐? 이러면서 미치루의 뺨을 때리기 시작해요. 벽장 속에 숨어있던 교코는 이게 어찌된 상황인가 싶은데 이후 예상치도 못한 일이 발생하는 게, 노리오가 자신의 딸인 미치루를 강제로 범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모습은 한두 번 겪은 게 아닌 듯 익숙한 모습처럼 보였는데, 도와달라는 듯 벽장 쪽을 응시한 미치루와 교코는 시선이 마주치게 돼요. 순간 벽장에 숨어있던 교코는 밖으로 뛰쳐나갔고 곁에 있던 줄을 올가미 삼아서 노리오의 목을 옥죄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미치루 또한 노리오의 하체를 눌러서 발버둥 치지 못하게 억누르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노리오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 후 교코와 미치루는 노리오의 시신을 거실로 옮긴 후 자살한 사람처럼 꾸미는데, 이때가 1992년이라고 나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의 주인공은 사기누마 사요라는 여성이에요. 나이는 27세고요. 에피소드 1편에서 주인공이었던 교코의 동창이라고 나오니까 14년 정도가 흐른 거죠. 이 사요라는 여성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직업은 평범한 은행원인데 가방을 에르메스 가든 파티란 걸 들고 있다고 묘사가 됩니다. 근데 제가 이런 걸 몰라서 검색을 해보니까 600에서 한 700 정도 하는 도트백 스타일의 가방이더라고요.
그래서 은행원 수입이 나쁘지 않나 보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알고 보니 사요는 그 업무 스트레스를 소비욕으로 해소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뭐 명품을 사더라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하면 뭐라 하겠냐마는, 사요는 이 때문에 상당한 빚이 있는 상태였고 매달 카드사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변인들 앞에선 명품 가방에 뭐 비싼 옷을 걸치고 잘 나가는 은행원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지만, 막상 집은 초라하고 카드빚 독촉장이 우편함에 쌓여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중에 사요는 동창회에서 교코를 만나게 되는데, 교코가 사촌과 생활 컨설턴트 회사를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혹시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찾아온 사요를 맞아준 사람은 빼어난 미모의 여성이었는데, 사요의 옷차림을 보자마자 지금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군요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예상했다시피 이 여성은 미치루고요. 왜 이런 말을 했냐면, 명품으로 휘감은 외모와 어울리지 않게 수수한 손톱을 하고 있는 걸 지적한 거였어요. 사요는 자신의 처지를 관통당한 것에 대한 불쾌함보단 첫 만남의 인상만으로 상대를 꿰뚫어 보는 미추루에게 놀라게 됐고, 자신의 상황을 숨김없이 털어놓게 됩니다. 그러자 미치루는 사요의 이야기를 경청하더니 두 가지 솔루션을 제시하는데, 하나는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금을 횡령해 상황을 해결하라는 것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뭐 이렇게 경우가 극단적이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은행원이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직장을 잃게 되고 발급된 카드 또한 모두 취소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활을 어느 정도 유지하려면 범죄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사요는 교코의 면허증을 이용해서 이토유코라는 차명 계좌를 만들었고, 이후 회사 공금을 빼돌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사요의 생각은 빚을 갚는 정도만 은행의 돈을 이용하고 뭐 보너스나 뭐 급여가 나오면 메꿔 넣을 계획이었는데, 사람의 마음이란 게 그렇잖아요. 마음대로 막 큰 돈을 만지게 되면 또 씀씀이도 커지게 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2억엔이 넘는 돈을 차명 계좌로 옮겨두게 돼요. 그러던 어느 날인데 사요는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고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2억 원이 넘었던 잔고를 누가 통장에서 빼갔던 거였는데, 사요는 정신이 아찔해지면서 이게 어찌 된 건가 상황을 뒤집어 보니, 이토 유코라는 여성이 은행 창구로 방문해서는 직접 돈을 찾아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이토 유코의 계좌는 교코의 면허증으로 만든 거라 했었죠. 뒤늦게 교코의 회사로 연락해보지만 당연히 번호는 없는 번호로 바뀌어 있고, 한마디로 이제 보기 좋게 당한 거죠. 그렇게 다음 장면인데, 달리는 지하철에 뛰어든 여성이 발견이 돼요. 지갑에 있는 면허증으로 죽은 여성이 사가노마 사요란 걸 경찰은 확인하는데, 지갑 안에는 생활 컨설턴트 미치루라는 명함도 들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에피소드는 2006년이고요. 주인공은 교코의 남동생인 노노미야 히로키예요. 교코와 미치루는 사촌 관계니까 이제 히로키한테도 미치루는 사촌 누나잖아요. 근데 이때 미치루가 이사 관계로 교코의 집에 잠시 머물게 되는데, 히로키는 집에 찾아온 미치루를 보고서는 가슴이 뛰고 숨이 멎을 것 같았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협심증이 있는 게 아니라면 좋아하는 감정이 있었다는 거겠죠. 근데 일본은 뭐 사촌끼리도 결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스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다시 뭐 히로키에 대해 설명하자면, 아버지가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장에서 일을 돕는다고 설명이 되는데, 이게 근데 뭐 가업을 잇는다 이런 거는 아니고 여러 군데 구직 활동을 했지만 모두 실패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아버지 일을 돕긴 해도 뭐 월급을 받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자존감이나 뭐 이런 게 낮은 상태고, 특히 누나인 교코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치루가 집에 머물게 된 건데, 어느 날 밤에 복도를 지나던 히로키는 미치루가 머무는 방에서 대화 소리가 들리기에 몰래 들여다보게 됩니다. 근데 누나 교코가 그 미치루를 이렇게 만져주고 있었어요. 제가 이 표현을 상당히 순화했는데, 그 두 사람의 동성애 장면을 이제 히로키는 보게 된 거고 이제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인데 소각장에서 일을 하는 히로키 곁으로 미치루가 찾아오더니 자신은 아버지가 자살한 후에 암울한 인생에서 해방된 줄 알았는데 새로운 존재가 나타나서 자신을 속박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말에 히로키는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싶은데 미치루는 말을 잇는 게 나는 동성애자가 아닌 이성애자인데 중학교 시절부터 교코에게 약점이 잡혀 지금 이런 관계가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억지로 이루어진 관계 뭐 이런 말인데 자기가 중학교 시절에 골수를 기증한 것도 교코가 강요해서 그런 거고 지금 같은 회사를 운영하는 것도 자신은 교코의 노예이기 때문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시죠? 지금 보시는 분들은 저거는 거짓말인데 하는 걸 아시잖아요. 하지만 그 말을 들은 히로키는 피가 막 거꾸로 솟는 듯 했다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누나지만 교코는 살려둬선 안 되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뒤 미치루가 집을 비운 새벽인데 결국 히로키는 어두운 교코의 방에 몰래 들어가서는 장도리로 얼굴을 내리쳐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 모습을 아버지인 다카유키에게 들키고 말아요. 히로키는 지금껏 일을 하면서도 제대로 된 급여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이 있었고 교코의 일이 트리거가 돼서 아버지 또한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인데 경찰들이 폐기물 소각장을 들여다보면서 곤란해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찌 된 거냐면 어젯밤에 남편이 방을 나간 후 곧이어 부인인 대루에도 따라 나섰는데 아들이 남편을 죽이는 걸 보고는 곧장 경찰서로 달려가서 신고를 한 거였어요. 근데 경찰이 왔을 때는 이미 히로키가 시신을 소각한 후였던 거죠. 그러니까 경찰들은 죄밖에 없는 상황에 살짝 곤란해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바닥에 흩어진 혈흔을 통해서 DNA 조사는 가능했고 죽은 사람이 다카유키와 교코라는 것이 확인되어집니다. 그리고 최근 집에 머물렀던 사촌인 미치루란 여성에게서 증언도 확보하게 되는데 평소 히로키가 집안 사람들에게 불만이 많았다 이런 이야기도 경찰은 듣게 돼요. 그렇게 해서 결국 히로키는 20년형을 구형받게 됩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는 2012년이고요. 주인공은 후로마키 요시에라는 40대 주부인데 생활 컨설턴트인 미치루를 찾아온 고객이에요. 근데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여성이 미치루를 찾아오진 않았겠죠. 요시에는 남편이 실직한 이후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서 그동안은 남편의 퇴직금과 모아둔 저축 같은 걸로 겨우 생활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자기 혼자서 벌어오는 급여로는 한계인 상황이라고 미치루에게 말을 합니다. 미치루는 그런 요시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더니 남편 도시오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그동안 고생했을 요시에에 대해 대단한 어머니라면서 감동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요시에는 가슴 속에 뚝이 무너지는 듯 알 수 없는 눈물을 쏟아냈고 속이 후련해지는 무언가를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첫 만남이 끝나는데 미치루는 요시에에게 당신은 남편이 없어도 충분히 혼자서 헤쳐나갈 강한 여성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며칠 후인데 요시에는 다시 미치루를 찾아옵니다. 요시에의 모습은 두꺼운 화장으로도 얼굴의 멍자국을 감추지 못했는데 그 모습을 본 미치루는 요시에에게 이런 말을 해요. 당신에게 중요한 건 두 딸입니까? 남편입니까? 그 말을 들은 요시에는 두 딸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만남도 끝이 나는데 얼마 후 남편 도시오와 요시에가 탄 차가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해요. 그 일로 인해 남편 도시오는 죽게 되지만 다행히 부인 요시에는 겨우 차 밖으로 탈출해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자, 마지막 에피소드인데 주인공은 가모우 미츠루가 됩니다. 일단 상황은 4편의 주인공이었던 요시에가 경찰들에게 추궁을 당하고 있는데 바닷가 근처 CCTV를 조사해 보니까 물에 빠진 자동차의 운전자가 남편이 아닌 요시에인 게 확인되었고 사고가 있기 전에 요시에가 남편의 보험료를 인상한 것도 발각이 된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요시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되고 경찰은 최근 요시에가 미치루란 여성을 만났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근데 예전 히로키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이 미치루란 이름이 다시 등장하자 의아하게 생각하고 다시 과거의 사건들을 조사하기 시작하는데, 미추루의 아버지가 자살했다는 것도 알게 되고 교코가 살해당한 점도 의아하게 생각해서 미치루가 입막음을 위해 교코를 죽인 게 아닌가 하는 결론까지 다다르게 된 거였어요. 그런 중에 공금 횡령 후에 자살한 사요라는 여성의 파일에도 미치루가 언급된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당시 지하철 CCTV를 최신 기술로 복원을 해보니 사요가 선로로 떨어지기 전에 미치루가 뒤에서 밀고 있는 장면을 포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요는 자살한 게 아니었고 미치루에게 떠밀려서 사고로 죽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후 상황인데, 4건의 범죄가 관련된 용의자가 엄청난 미인이라는 게 매스컴의 흥미를 타서 매일같이 미치루와 관련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었죠. 미인 범죄자 하면서 이슈가 되고 뭐 그런 건데, 검찰은 살인과 살인 교사 혐의로 미치루를 법정에 세우게 되고 희대의 악녀라는 타이틀이 붙은 재판이 벌어지게 된 거였어요. 자, 결말인데 우리는 미치루가 어떤 짓을 했는지 알죠? 그러니 정의구현이 될까 싶은데, 우선 첫 번째 증인으로는 요시에가 등장합니다. 검찰은 남편을 죽이는 데 있어서 미치루가 관여를 했냐 묻는데, 요시에는 그런 적이 없다. 다만 나에게 남편이 중요한지 딸이 중요한지 물어봤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증인으로는 히로키가 나타나는데, 히로키 또한 미치루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나를 무시하는 가족들을 죽였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미치루에게 이용당한 사람들이 오히려 미치루를 옹호하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해서 살인 교사에 대한 거는 증거가 없으니 무죄가 되는 건데, 이제 살인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잖아요. CCTV에도 분명히 미치루가 사요를 미는 게 확인이 됐고, 근데 이때 변호인 측에서 요청한 증인이 법정으로 들어섭니다. 그러니까 미치루 쪽에서 부른 증인이라는 거죠. 자, 일단 제가 잠시 끊었는데, 이 소설은 나카야마 시치리 작가님 소설이고요. 예전에 영상으로 만들었던 안녕 드뷔시라는 작품을 쓰신 작가분이에요. 제가 이 작품을 왜 언급하는지 이제 설명을 이어서 하겠는데, 미치루 쪽에서 요청한 증인은 성형외과 의사였습니다. 그는 법정에 들어서더니 미치루를 보면서 저기 앉으신 분은 예전에 제가 수술을 한 분입니다 라면서 저분의 이름은 노노미야 교코라고 말을 해요.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근데 일단 알겠어요. 일단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알겠는데 말을 이어가자면 지금까지 미치루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 교코라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언제 바뀐 건지 보자면, 의사는 성형을 한 게 2008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2006년에 히로키가 죽인 건 교코가 아니라 미치루란 거죠. 자, 그럼 그때 상황을 다시 볼 텐데, 히로키는 교코의 방에서 자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교코라고 생각해서 어두운 상황에 얼굴을 내리쳐 죽였던 거고, 이후에 시신을 모두 소각했기 때문에 증거도 없었던 겁니다. 헌데 죽은 사람이 누군지는 혈흔을 통해 확인했었죠. 기억하십니까? 교코는 재생불량성 빈혈이 있었고 미치루가 골수를 기증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DNA는 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발견된 혈흔에서 나온 교코의 DNA는 사실 미치루의 DNA였던 거죠. 그렇게 해서 교코 대신 미치루가 죽었고, 이후 교코는 미치루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에 2008년 성형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미치루는 이전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선로로 사요를 민 거는 진짜 미치루고, 지금 법정에 있는 미치루는 교코라는 겁니다. 자, 일단 들으시다가 뭐야 이 뭐라는 거야 하면서 다시 좀 앞으로 넘길까 하실 분들 몇 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살인에 대한 부분도 미치루 가로 열고 교코는 무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결론인데,
여기서 또 한 번의 반전이 나와요. 사실 미치루는 성형을 2번 했습니다. 아니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자, 진실이 어찌 되는 거냐면 미치루는 사요를 선로로 떠밀면서 카메라가 자신을 찍고 있다는 걸 뒤늦게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코를 이용해서 자신의 신분을 세탁하려고 마음먹게 돼요. 물론 3번째 에피소드에서 거짓말로 히로키를 구슬린 것도 범죄를 저지르게 하려는 계획인 거고, 이 사건이 있은 후 2년 뒤 성형을 했다고 나오는데, 사실은 그 전에 먼저 미치루는 몰래 교코로 성형을 하고는 다시 찾아가서 본인 얼굴로 바꾼 겁니다. 자, 미래의 제가 도표를 만들었을 텐데 3번째 에피소드와 4번째 에피소드 사이에 2번 성형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4번째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요시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봐도 뭔가 좀 어설펐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실제 자기는 미치루가 맞지만 사실은 교코란 걸 공식하고 싶어서 어리숙한 요시에가 범죄에 실패해 잡히길 유도한 거였어요. 그래야 자신이 법정에서 사실은 내가 미치루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완벽한 신분 세탁을 하려 한 거죠. 자, 요약하자면 에피소드 1에서 교코와 미치루는 DNA를 공유하게 되고, 에피소드 2에서는 막대한 돈을 사기치지만 CCTV에 모습이 찍히게 돼요. 그래서 에피소드 3에서 미치루는 히로키를 이용해 교코를 죽인 거고, 에피소드 4에서는 스스로 법정에 나가기 위해 요시에를 이용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에피소드 5에서 자신이 사실은 미치루가 아닌 교코라는 거짓말로 지금껏 벌인 모든 사건에 무죄를 선고받곤 자유가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계획대로 흘러간 상황을 비웃으며 소설은 끝이 나요. 사이타마현의 이우라라는 가상의 도시가 배경이고요. 고층 맨션에서 여성의 시체가 발견되는데, 일단 보시면 드라마에서는 비닐에 쌓인 듯한 모습으로 나오는데 책에서는 표현 방식이 살짝 다릅니다. 좀 더 고어한 요소가 많고요. 상황 묘사에 있어서도 훨씬 직접적인데, 저는 드라마를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으면 하거든요. 물론 일부 소소한 요소는 원작을 언급하겠지만 책에서처럼 구체적으로 범인이 어떻게 했는지는 이제 표현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발견된 시신은 아라오 레이코라는 여성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 시신이 건물 6층 높이에 매달려서 발견이 되거든요. 헌데 내가 범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힘들게 시신을 이런 곳에 매달아 둔다는 게 의아하죠. 게다가 범인은 일기장을 옮겨 놓은 듯한 편지도 남기는데, 아이가 쓴 듯한 글씨체로 개구리를 잡았는데 가지고 노는 게 실증나 도롱이처럼 매달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구리란 건 매달린 시신을 뜻하는 걸 테고, 당연히 이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검시관조차도 이건 시신을 장난감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짓이다 라고 하거든요. 아무리 살인자라고 해도 사람을 죽이면 두려워해야 하는데 시신의 상태로 보아 그런 모습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나마 알 수 있는 건 죽은 피해자가 최근에 치과 치료를 받았다는 것 정도였는데, 이때 형법 39조에 해당하는 범죄가 아닐지라는 말이 언급이 됩니다. 일단 이 부분 기억해 두시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부스키 센키치라는 노인이 폐차장 압축기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번에도 첫 번째 사건과 마찬가지로 편지가 남겨져 있었는데, 거기엔 개구리는 전부 내 장난감이다, 이번엔 짜부트려 보자 라고 적혀 있어요. 한마디로 연쇄살인이라는 거죠. 연달아서 엽기적인 범행이 벌어졌고 동일한 패턴의 편지가 남겨지다 보니까 일제히 매스컴에서 관심을 가지면서 이 범인을 개구리 남자라고 칭하게 됩니다. 당연히 경찰에서도 총력을 다해 범인 색출에 나서게 되는데, 여기서 등장인물들을 소개했으면 해요. 우선 주인공은 고테가와고요. 어릴 적 왕따인 친구를 방관했다는 죄책감에 이후 경찰이 된 인물이에요.
그래서 정의감이랄지 부조리한 상황에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모습도 자주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경찰에서 자문을 구하기 위해 방문하는 범죄 심리학 교수가 있는데, 이름은 오마에자키 무네타카고요. 과거에 딸과 손녀가 정신질환자에게 살해당한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형법 39조를 살짝 언급했었죠. 이게 뭐냐면 심신상실자의 행위는 법률로 처벌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오마에자키 교수는 딸이랑 손녀가 무참히 죽었는데도 그 범인은 심신상실을 이유 삼아서 무죄가 되고 말아요. 그러니 당연히 그런 범죄자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한 번 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이후로도 범행을 저지를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들은 교수의 주장에 맞춰서 과거 이력이 있는 정신질환자들을 체크하게 되는데, 이때 도마가쏘가 등장합니다. 지적 장애와 자폐 성향이 있다고 묘사가 되는데, 과거 여자아이를 폭행 후 교살했지만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는 불기소 처분이 된 남성이에요. 아까 말한 39조에 해당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지금은 치과에서 간단한 잡무 등을 보면서 지낸다고 나오는데, 치과가 나왔죠? 그럼 소개하는 김에 누가 도마가쏘를 보호관찰하는지도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家族のカウンセラーの有働さゆりです。 이름은 우도 사유리고요. 과거에 오마에자키 교수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음악 치료를 받았던 환자인데, 이후 재능을 인정받아서 지금은 반대로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음악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도마가쏘인 거죠. 추가로는 우도 마사토라는 아들이 있고요. 남편이 죽은 이후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긴 해도 자신이 음악 치료로 남을 돕는다는 것에 매우 만족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 대략적인 관계도는 이렇게 되는 거고, 등장 인물들이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설명은 간단할 것 같은데, 여기서 세 번째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우도 사유리의 아들인 우도 마사토가 공원에서 죽은 채 발견이 되는 거예요. 현장 조사 결과 범인의 예상 체형은 대략 이렇게 되고요. 이때 매스컴을 통해서 또 다른 정보가 유출되는데, 그건 범인이 아이우에오 순으로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자, 보시면은 죽은 피해자들의 이름이 아이우에오 순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다음 피해자는 에로 시작하는 누군가라는 건데, 에도가와 람포라든지 에쿠니 가오리 같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죄다 보니까 다음은 내 차례가 아닌가 하면서 시민들 사이에선 일대 혼란이 야기되기 시작합니다. うちの子に万が一のことがあったらどうしてくれんの。私の頭文字は絵なのよ。 이로 인해서 39조 사건들도 재조명이 되는데, 처벌받지 않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여론도 이제 나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에토 가주요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자, 제가 중간 퀴즈 한번 할게요. 이 사람이 왜 등장했을까요? 이 사진으로는 잘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병원에 입원한 환자고요. 원래는 유명한 인권 변호사였다고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저 사람이 누굴까 하시면 집중 안 하신 거예요. 피해자들이 어떤 순위라고 했죠? 아이우에오 순으로 진행된다 했죠. 자, 에토 가주요시는 개구리 남자가 선택한 네 번째 피해자인 겁니다. 다시 지금까지 발견된 피해자들을 보시면 우선 처음엔 여성이죠. 그리고 다음은 노인이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아이잖아요. 이번에 발견된 피해자 같은 경우는 환자니까 어찌 보면 상대하기 쉬운 범행 대상을 목표로 삼았다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번 에토 가주요시는 기존의 등장인물들과 묘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범죄 심리학 교수인 오마에자키인데, 예전에 교수의 딸과 손녀가 정신 이상자에게 살해당했는데 39조로 처벌받지 않았다고 했죠. 그때 범죄자를 변호해서 무죄로 만든 게 이 에토 가주요시였던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발견되는데, 죽은 에토 가주요시는 최근까지 치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자, 근데 아까 치과 치료를 받은 사람이 또 한 명 있었죠. 맨 처음 사망했던 아라오 레이코도 치과를 다녔다고 했었는데, 그 병원이 어디다? 도마 가쏘가 근무하는 병원이다 라는 게 밝혀집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환자 기록을 뒤져보게 되는데, 결국 이부스키와 우도 또한 이곳의 환자였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력을 보면은 범인은 아무나 아이우에오 손으로 죽여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감춰진 공식이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보시는 바와 같이 관련된 사람 중 누군가가 이런 일을 벌인 범인일 수도 있다는 건데, 동기로 보자면 제일 유력한 건 오마에자키 교수가 되잖아요. 하지만 에토 가주요시가 사망했을 당시 확실한 알리바이가 증명되면서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럼 다음은 도마 가쏘가 되는 거죠. 근데 뭐 이 친구가 과거 이력이 있긴 해도 딱히 뭐 계획적인 살인을 할 것 같진 않은데 체포가 됩니다. 사실 도마 가쏘가 개구리 남자였어요. お前がカエル男だったのか。 빠밤. 수사 중 우연히 도마의 글씨체를 보게 되면서 발견된 편지와 필체가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예전 우도 마사토 사건 때 알게 된 분석 자료도 도마와 일치한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제일 확정적인 건 도마 가쏘 스스로가 자신이 개구리 남자라고 시인을 한 건데, 그럼에도 어떻게 죽였는지 그 과정은 설명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의아한 요소가 있는데, 에토 가주요시가 죽기 전 범인의 손가락을 깨물었을 거라는 부검 기록이 있었지만 체포된 도마의 손은 상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도마 스스로가 내가 범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니 사건은 이대로 해결인 듯 싶은 건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자, 도마 가쏘는 예전에 범행을 한번 저질렀지만 39조에 의해서 무죄가 된 정신질환자죠. 이번에 벌어진 사건의 경우도 보면은 엽기적이고 정상은 아닌 상황이다 보니까 39조에 의해 무죄가 될 상황인 거잖아요. 이 소설은 다소 엽기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피의자의 인권과 잠정적 피해자들의 인권, 그 사이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해 볼 요소를 독자에게 던지고 있다 볼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질문만 던지고 이야기가 끝나면 안 되겠죠. 주인공은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피해자 유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도 사유리를 찾아가게 되는데, 손가락에 붕대를 감은 우도 사유리를 보게 됩니다. 자, 결말인데 주인공 고테가와는 우도 사유리를 따라서 지하로 내려갔다가 공격을 받게 되고, 진짜 개구리 남자는 우도 사유리였다는 사실도 알게 돼요. そうだよ、本物のカエルは私。カツオに記念品をやって自分が犯人だって思わせたのも私だよ。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을 드리자면, 우도 사유리는 자신이 음악 치료를 한다는 것에 엄청난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경제적인 상황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아들 우도 마사토 앞으로 막대한 보험을 든 후 죽일 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헌데 아들만 죽게 되면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 아이우에오 순으로 사람을 죽이는 계획을 짰던 거고, 그게 개구리 남자 사건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럼 도마 가쏘는 왜 자신이 범인이라고 했을까인데, 도마는 진짜 자신이 범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도마는 우도 사유리에게 음악 치료를 받아오면서 정신적으로 세뇌가 되었는데, 스스로 자기가 개구리 남자라고 믿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사토가 죽은 현장에 도마의 흔적이 나왔던 거고, 우도 사유리는 도마를 앞세워서 자신의 범행을 완성하려고 했던 거예요. 헌데 여기서 또다시 반전이 발생합니다. 죽은 피해자들을 보면
우에서 아들을 죽이면서 원하는 바를 이뤘죠. 근데 왜 에토 가즈요시가 죽었을까 하는 건데, 사실은 우도 사유리 또한 누군가에게 세뇌가 돼서 이런 행동을 했던 거예요. 우도 사유리를 음악 치료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오마에자키 교수인데, 사실은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오마에자키 교수는 자신의 딸과 손녀가 무참히 살해당했지만 에토 가즈요시에 의해서 범인이 풀려나자 이에 복수를 다짐합니다. 그래서 우도 사유리를 치료한다며 접근한 후에 새로운 인격을 만드는데, 그게 사이코패스 인격의 우도 사유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마에자키가 우도 사유리를 조정해 에토 가즈요시를 죽이는 계획을 했던 거고, 그 과정에서 우도 사유리는 도마 가스오를 범인으로 만들었던 거죠. 실질적으로 보면은 도마 가스오와 오마에자키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요. 범인은 오마에자키가 우도 사유리에게 심어놓은 또 다른 인격인 거죠. 그렇게 해서 최종 결말인데, 우도 사유리는 체포가 되지만 그건 그녀의 다중인격이 벌인 일이니 39조로 처벌받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오마에자키 교수 또한 모든 사건의 원흉이며 악이지만 어떠한 증거도 나오지 않았고 증명할 수도 없기에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도마 가스오는 우도 사유리가 체포되면서 풀려나게 됩니다. 자, 끄시면 안 되겠죠?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 물론 이후에 이제 남겨진 이야기가 있어요. 도마 가스오는 풀려나긴 했지만 지금까지 범행이 모두 자신의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한테 내가 개구리 남자라고 한 것도 진짜 스스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우도 사유리가 잡혀갔어도 그 생각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도마 가스오는 범죄를 계속 이어갈 거라는 걸 암시하며 다음 순서는 오야, 오마에자키 교수가 다음이야 라고 말하면서 소설은 끝이 납니다. 次の順番はお 이번 작품 1장의 제목은 후지사와 유미인데, 이 여성이 누구냐면 국회의원인 야나이 고이치로의 자금단체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는 여성이고요. 자금단체라는 것이 생소할 수도 있는데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한 명의 정치인에게 들어오는 후원금이나 기부금 등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헌데 직책명만 보면 상당히 높은 지위의 여성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녀가 하는 일은 직접 거리로 나가서 모금함을 들고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2시간이 넘도록 후원금을 모으기 위해 돌아다녀도 모이는 돈은 겨우 3,000엔을 넘기기가 힘든 적이 대부분이었고요. 유미는 자신이 하는 일이 시급제 아르바이트보다 못한 게 아닌가 싶어 할 즈음 야나이 의원의 정책비서인 아야카가 전화를 걸어와 지난달 보고서가 아직까지 올라오지 않았다며 독촉을 하는 전화를 그녀는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미는 제가 방금까지 모금 활동을 하다 지금 들어왔는데 나중에 보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전하게 되는데, 이 말에 아야카는 비아냥대는 듯 요즘 보고서 작성에 시간이 걸릴 만큼 그렇게 후원금이 많지도 않을 텐데요 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그쪽에서 보고서를 보내주지 않으면 저도 의원님께 월간 보고를 하지 못하니 지금 당장 메일을 쓰세요 라며 전화를 끊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에 유미는 속이 부글부글 끓지만 아무런 대꾸도 하지를 못하는데, 사실 이 단체는 야나이 의원의 정치 자금을 모으는 목적으로 설립되었긴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여성의 사회활동을 추진한다며 모금을 진행했기 때문이고요. 당연히 이런 사실 자체가 불법 행위이며 행여나 발각이 되면 큰 추궁을 당할 일이었기 때문에 유미는 자신의 존재 가치가 곧 수입의 액수와 관여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들 저런들 어떻게든 정치 자금을 많이 확보하기만 하면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건데, 최근 들어 적자가 이어지다 보니 사무국장이라는 직위 또한 위태로운 상황이 되어버린 거였고요.
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 하며 고민하고 있을 때 최근 고용한 새로운 보좌관인 아카리가 다가와선 어떻게든 수익을 늘리는 게 목적이라면 협회에서 유보해둔 자금을 이용해 투자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말을 꺼내놓게 됩니다. 자, 싸죠. 왜냐면 이 보조관이라는 여성 아카리는 노노미야 교코 괄호 열고 구 가모우 미치루의 새로운 조력자였기 때문인데, 유미가 투자라는 말에 자신이 그런 수완이 있었다면 벌써 예전에 했겠지라며 말을 하게 되고요. 이에 아카리는 자신의 지인 중 외환거래에 능숙한 투자자가 있는데 자문만 잘 받는다면 80%의 이익은 쉽게 얻을 수 있을 거라는 말을 전해주게 되고요. 수상쩍은 게 있으면 그만둬도 되니 일단 만나나 보자면서 그렇게 유미를 데리고 온 투자 자문사인 노노미야 교코라는 여성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첫인상은 30대 후반이라고 들었지만 실제 나이보다 5살 이상은 어려 보이는 얼굴이 작은 미인이었는데, 말투도 조근조근하고 상대로 하여금 편안하게 해주는 신뢰가 느껴지는 여성이었고요. 교코는 외환 거래라는 게 주식처럼 큰 리스크를 지고 하는 게 아니라 국제 정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보니 각국의 내부 사정을 알고 있다면 결과 또한 미리 알고 하는 도박과 마찬가지라는 말을 하게 되고요. 결정적으로 운임을 맡았는데 만약 실패를 한다면 그건 전적으로 자신의 잘못이니 보수 또한 받지 않겠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유미는 우선 테스트 삼아 20만엔을 투자하게 되는데 3주가 지나자 금액은 34만 6천엔이 되며 1.7배의 수익이 나는 걸 두 눈으로 보게 되고요. 20%를 공제한 31만 7천엔이 통장으로 입금되는 것을 확인한 유미는 무언가 가슴 속에서 혼탁한 욕망이 샘솟는 것을 스스로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몸속 깊숙이 자리 잡더니 순식간에 온몸을 좀먹기 시작하는데, 11만원의 수익이 났다는 건 투자금의 50% 이상이 회수되었다는 말인 거였고요. 자신은 20만엔을 투자했을 뿐이지만 만약 그 금액이 1억엔이었다고 가정해보니 수익이 곧 자산임을 증명하는 자금 단체에서 능력을 보여줄 기회라고 유미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를 의뢰하는 수준이 아닌 자신들의 단체로 교코를 영입하려 하는데, 그녀는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에서 왜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시는 거냐며 의문을 제기하게 되고요. 이 말에 유미는 망설이다 이 단체의 목적이 대외적으로는 여성의 사회활동을 위한 것이라 되어 있지만 사실은 야나이 의원의 비자금을 모으기 위해 세워진 것임을 어렵사리 공개하게 됩니다. 헌데 이 말을 들은 교코는 그럼 더욱 도와드리긴 힘들 것 같다며 유미의 제의를 거절하게 되는데, 이에 유미는 단체의 취지에 대해 몇 번이고 설명을 하며 결과적으로 여성의 사회활동이란 건 국회의원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설득을 하게 되고요. 결국 교코는 잠시 고민하더니 협회 회원으로서는 도와줄 수 없지만 외부 위탁이라면 협력할 수 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단체로 되어 있는 금액은 받지 않지만 후지사와 유미 개인의 이름으로 된 돈은 자신이 운영할 수 있다는 말인 건데, 이 말에 유미는 야나이 의원의 사무실로 찾아가 그의 비서인 아야카를 만나게 되고요. 자신에게 좋은 수익 수단이 있으니 1억엔을 융통해 줄 수 없겠냐며 부탁을 하게 됩니다. 헌데 당연히 아야카는 또 한 번 비아냥거리며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거절을 하게 되는데, 이에 유미는 정색을 하며 만약 1억엔을 빌려주지 않으면 자신들 단체가 지금껏 어떤 일을 했는지 그 실체를 언론에 폭로하겠다며 협박 아닌 협박을 아야카에게 전하게 되고요. 이 모습을 본 아야카는 평소와 다른 모습에 잠시 주춤하더니 아무리 국회의원 사무실이라도 1억엔이 당장 어디서 생기겠냐며 한참이나 실갱이 후 차용증을 쓰면 6천만엔 정도는 빌려줄 수 있겠다며 두 사람은 협의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상황인 거죠. 야나이 의원에게 1억엔을 벌어주겠으니 지금 당장 나에게 1억엔을 내놔라, 이런 상황이었던 건데, 유미는 6천만엔을 받은 후 불법 사채까지 끌어들여 결국 1억엔을 마련하게 되고요. 스스로도 자신이 무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두 눈으로 50% 넘는 수익이 나는 걸 확인했던 터였기 때문에 그렇게 교코에게 1억엔을 전달한 후 순식간에 2억엔으로 불어나는 마법을 기다리며 유미의 시간은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장면은 경찰서에서 노노미야 교코가 자신에게 사기를 쳤다 말하는 후지사와 유미의 모습으로 넘어가는데, 1억엔을 전달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교코로부터 날라온 수익 보고서는 36,000엔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고요. 1억엔이라는 원금이 순식간에 증발된 상황에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며 사무실로 찾아갔더니 이미 교코는 모습을 감춘 후 사라져버린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헌데 유미의 말을 덤덤히 듣고 있던 담당 형사인 도가시는 안타깝지만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기망, 착오, 교부행위, 그리고 재산 이전이라는 과정을 증명해야 하는데, 교코가 처음부터 당신을 속이려고 했는지 입증하는 것이 힘들다는 말을 전해주게 되고요. 애초에 교코에게 돈을 전달한 것 자체가 정당한 상행위를 통한 소비의 형태이기 때문에 트레이더가 운영을 잘못해서 돈을 손실봤다고 한들 고소는 할 수가 없다는 말을 유미는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번 장면이 바뀌어 이번에는 협회 건물 옥상으로 올라간 유미의 모습으로 넘어가는데, 자신에게 1억엔이 넘는 빚이 생긴 것도 견딜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사실이 공개되면 아야카에게 경멸을 당할 것을 생각하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고요. 결국 내 삶은 참 부질이 없었구나 라고 여긴 유미는 그렇게 시커먼 호공으로 몸을 날리며 에피소드는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은 이노 덴젠이라는 인물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시작하고요. 이전 에피소드에서 유미 같은 경우는 자금단체 사무국장이라는 직위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의 결핍을 해소하려다 노노미야 교코를 만나게 되었었는데, 덴젠은 15년 전 설립된 신흥 종교단체의 부관장이고요. 현재 신도수가 8만 명이 넘어 제법 알려져 있는 단체이긴 하지만 최근 들어 신자 수가 증가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는 인물이라고 설명이 됩니다. 그나마 2년 전부터 국회의원인 야나이를 신도로 끌어들인 뒤 후원의 사람들을 포섭하는 방식으로 신도수를 확보하긴 했지만 그마저도 한계가 온 듯하여 이제는 어찌해야 하나 하는 고민에 빠져있던 순간인데, 한 달 전 입교해 경력은 오래되지 않았지만 애교 있고 임기응변이 뛰어나 단기간에 관장의 시종까지 보게 된 칸자키 아카리라는 시녀가 자신을 찾아오게 되고요. 그녀는 우연히 알게 된 지인 중 곤란한 일이 있을 때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며 권해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은 노노미야 플래닝 스튜디오라는 곳에 도착한 이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신을 맞아준 교코라는 여성은 무심코 경계를 풀게 되는 아름다운 미모에 세련됨이 묻어나오는 화용 월태의 여성이었다고 묘사가 되고요. 어설프게 신도로 끌어들여 볼까 싶어 종교적으로 접근했더니 신흥 종교라는 건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겠냐며 단번에 자신들의 교리가 단순히 신도수를 늘려 수익을 보려 한다는 것을 깨뚫고 있다는 걸 파악하게 됩니다. 헌데 오히려 이노는 종교를 사업이라고 딱 잘라 말하는 교코의 모습에 말이 통하는 상대일 거라고 느끼게 되는데, 이에 이노는 거두절미하고 신도를 늘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며 물어보게 되고요. 이 말에 교코는 무리한 교단 확장은 오히려 거부감이 들어 신도의 이탈을 유발할 수 있으니 차라리 안정적인 수단으로 수익을 얻는 게 어떻겠냐는 말을 꺼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노는 다시 한번 그런 뾰족한 방법이 어디 있겠냐며 말을 전하는데, 교코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출판 산업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지금 그쪽 종교의 신도가 8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교주가 책을 쓰고 신도 하나당 10권씩만 구매하면 단순 계산해도 수익이 12억엔을 넘어서게 될 거라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신도 본인은 책을 구매할 거고 주변 사람들에게 설파한다는 목적으로 추가 구매도 이어질 거니 최소로 잡은 것만 해도 이 정도 수익이라는 말인 건데, 교코는 이건 단순히 수익만을 노리는 행동이 아니라 홍보의 목적을 포함하고 있으니 이후 추가적인 신도의 유입도 가능할 거라는 걸 강조하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책을 찍어내려면 1억엔 정도가 필요하긴 하지만 이 또한 신도로부터 회수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결과적으로 보면 11억엔 이상의 수익이 나는 행동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이노는 지금 교단 재정이 썩 좋은 편은 아니지만 1억엔 정도라면 금방 융통할 수 있겠다라고 여기게 되는데, 여기서 예상 가능하시겠지만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면 이노가 육교에서 뛰어내려 즉사했다고 묘사가 되고요. 진실은 이후 사기를 당했다는 걸 알게 된 종교단체 신도들로부터 집단 린치를 당한 후 살해된 것이라고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노가 죽은 다음 날 구숨이라는 이름의 중년 남성이 교코를 찾아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야기는 3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유미가 죽었다는 걸 확인한 도가시의 상황을 보여주게 되고요. 자신이 너무 냉정하게 말을 해서 이런 결과가 된 것인가 하며 후회를 하던 중 노노미야 교코라는 여자의 이름이 어째서 이렇게 익숙한 거지 하며 그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몇 해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가모우 미치루의 공범이 노노미야 교코라는 이름이었다는 걸 기억해내게 되는데, 구라하시 효에는 65세 부동산 업자이자 정치 후원의 회장이라고 나오는데, 이쯤 되면 그 정치인이 누구인지는 예상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에피소드 또한 대략 어떤 느낌으로 진행이 될지 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인물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언급 정도만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구라하시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후원하는 의원인 야나이가 그의 선대였던 아버지에 비해 절대적으로 카리스마가 부족하다고 여겼기 때문인데, 야당에게 의석수를 내어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장남을 후계자로 내세워 의원까지 만들어 놓긴 했지만 그럼에도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어쩔 수가 없었고요. 단지 아버지의 지역구에서 출마했다는 것 하나로 국회의원 배지를 가슴에 달고 있는 게 과연 합당한 일인 건가 하는 생각에 구라하시는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허나 자신의 자리가 자리인지라 그런 말을 함부로 내뱉을 수는 없었는데, 여기서 누군가 등장해야겠죠? 근데 이번에는 아카리가 아니라 구스미가 찾아오게 되고요. 그는 구라하시와 마찬가지로 야나이 의원의 후원회에 있는 인물인데, 자신보다 나이는 띠동갑 정도가 어리지만 이곳 사람 중 몇 명 되지 않게 속마음을 내보일 수 있는 편안한 사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야나이를 선대와 비교하며 불만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에 구스미는 구라하시 선생님이야말로 부동산을 다루시니 실물 경제에도 밝고 서민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니 직접 정치를 해보시는 건 어떻겠냐며 권유를 하게 되고요. 이후 당선 청부인이라는 직함에 선거 참모를 소개해 주게 되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노노미야 교코와 간자키 아카리라는 두 명의 여성이 됩니다. 헌데 이때 그가 말하는 두 여성의 첫인상을 들어보면 교코의 경우는 경국 지색이라고 불리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길거리에서 걷다 보면 10명 중 반은 돌아볼 정도의 뛰어난 외모였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상대적으로 아카리는 교코와 대비가 되어서인지 흔한 외모에 촌스러운 화장까지도 거슬리는 얼굴이었다고 묘사를 합니다. 헌데 중요한 건 그들이 어떤 외모를 가졌나 보다는 어떤 능력을 가졌는가 하는 거였는데,
교코는 자신에게 정치 신념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며 무조건 후보자를 당선시키는 게 목적이라는 말을 전해주게 되고요. 후보님도 잘 아시겠지만 선거의 핵심은 자본이라는 말을 하더니 현재 2억에 거래되고 있는 땅이 곧 있으면 3억 2천까지 오를 거라는 정보를 얻게 되었다며 그곳에 투자만 하면 선거 자금 또한 말끔히 해결이 될 거라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자, 물론 말만 들어도 사기였지만 이를 교코는 교묘한 말솜씨로 꼬드겨 구라하시에게서 받아내는 것을 성공하게 되고요. 이후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 깨달은 그는 아내로부터 야나이는 능력이 없어도 아버지에게 지역구를 물려받았지만 당신은 그런 것도 없으면서 무슨 주제에 정치를 한다고 설쳤냐며 비난을 듣게 되고요. 이후 감정이 격앙된 두 사람이 언쟁을 벌이다 구라하시는 아내가 후려친 재떨이에 머리를 맞아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카리와 구스미가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으로 넘어가는데 구스미가 먼저 교코 씨는 그닥 돈에 목적을 두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아닌 듯 싶은데 왜 이러는 거냐며 물어보게 되고요. 이에 아카리가 대답하기를 그저 야나이 고이치로라는 남자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싶다네요 라며 대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엔 반대로 아카리가 구스미를 향해 그럼 당신은 왜 저희를 찾아온 거냐 묻게 되는데 이에 구스미는 씁쓸한 미소를 짓더니 언젠가 밝혀질 일이니 털어놓도록 하죠 라며 말을 꺼내게 되고요. 과거 자신의 딸이 대학에 입학한 뒤 동아리에서 집단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됐는데 이후 밝혀지기로 피해자가 400명 가까이 되고 주범들도 14명 이상이 실형을 받았지만 정작 주동자 중 하나는 정치인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법의 심판을 받지 않았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충격으로 자신의 딸은 달리는 전철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데 물론 그 정치인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현재 의원직을 맡고 있는 야나이 고이치로인 거고요. 구스미는 딸의 복수를 위해 오랜 시간에 걸쳐 야나이의 주변까지 접근하는 데 성공을 한 거고 이후 교코라는 존재를 알게 되어 직접 찾아오게도 된 거죠. 그리고 이야기는 사장으로 넘어가는데 이번 에피소드의 중심 인물은 1장에서도 등장했던 야나이의 정책 비서인 아야카가 되고요. 그녀는 지금 도내에 있는 어느 호텔에서 정사를 나눈 후 의원회관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 상대가 누구였냐면 바로 자신이 모시는 야나이가 됩니다. 헌데 문제는 야나이에게는 하스미라는 아내가 있었다는 거고요. 이날도 관계 후 혼자서 돌아가던 아야카는 자신은 그저 야나이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인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정치인의 비서라면 이런 그늘은 피할 수가 없지라며 스스로를 위안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언론에서 갑자기 야나이 의원과 자신이 함께 호텔을 오가는 사이라는 가십 기사가 실리게 되는데 다행히도 자신의 직위가 비서인 점을 이용해 정책 자료를 전달하기 위해 호텔로 방문했던 거라며 무마를 하게 되고요. 얼마 후엔 정치후원회 회장인 구라하시가 아내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역시도 후원회에 적을 둔 구스미가 착실히 상황을 수습해 혹여나 발생할 수도 있었던 큰 혼란을 별일 없이 잠재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일로 차기 후원 회장은 자연스럽게 구스미가 맡게 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아야카를 직접 만나게 된 구스미가 걱정되는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다며 조심스럽게 사진 한 장을 꺼내어 보여주게 되는데 그곳에는 동료 의원 중 하나가 모텔에서 애인과 팔짱을 끼며 걸어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고요. 처음에 이를 본 아야카는 이게 뭔가 싶었지만 사진 속 곁에 있는 여성을 유심히 보니 그녀는 야나이의 부인인 하스미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아야카는 이 사실을 잘만 이용하면 하스미 대신 본인이 야나이의 옆자리에 앉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이때 자신의 바람이 어떻게 구스미에게 와닿았는지, 그는 이와 관련되어 적격인 상대가 있으니 한번 속는 셈 치고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며 어떤 여성을 추천받게 되고요. 아야카는 구스미 같은 사내가 이렇게나 고난이 뭔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속는 셈 치고 한번 만나자라 보자며 노노미야 교코라는 여성을 찾아가게 됩니다. 헌데 그녀의 모습은 마치 10년지기 친구라도 만난 듯 친근한 느낌이었는데, 몇 마디 대화를 나눠보니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고 적절할 때 맞장구를 쳐주어 기분 좋은 대화가 되게끔 이끌어주기까지 했고요. 한동안 긴장이 풀려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항상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았던 자신을 빛이 있는 쪽으로 이끌어주는 느낌마저 아야카는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교코는 결정적으로 야나이 의원의 곁에 있어 도움이 될 사람은 지금의 아내가 아닌 당신 같다는 말을 전하게 되는데, 이 말을 들은 아야카는 갑자기 어두운 열정이 솟구치기 시작하고요. 하스미를 끌어낸 뒤 자신이 야나이의 배우자가 되는 게 정치인의 삶으로 봐서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연달아 하스미가 동료 의원과 미래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뒤 언론사에 뿌릴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문제는 그 동료 의원이 하스미와 만나는 상황을 포착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고요. 결국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자신이 그 의원에게 일부러 접근한 뒤 하스미와 비슷한 복장으로 변장해 멀리서 그걸 스스로 찍고 다시 그 사진을 언론사로 보내 문제를 일으키겠다는 계획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듣기만 해도 이게 말이 안 되죠. 헌데 놀랍게도 이 작전은 성공을 하게 되고요. 이후 언론사를 통해 사진이 공개되는 걸 확인해 보니 뉴스에는 하스미 쪽 위장한 아야코의 뒷모습이 아닌 또 다른 누군가가 찍은 정면의 사진이 공개되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함정에 빠졌다는 게 되는 건데, 당연히 이 사실로 인해 그녀는 야나이의 비서직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이게 어찌 된 거지 하며 멍하니 길을 걷던 아야코는 마주오는 택시를 피하지 못하고 사고로 인해 죽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최종장인데, 화면에 보시는 게 지금까지 등장했던 인물들을 정리한 표가 되는 거고요. 야나이 고이치로는 후지사와 유미가 자살함으로써 자신의 정치 비자금을 세탁할 여성협회가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되고, 이노 덴젠의 죽음으로 자신에게 투표할 신도들이 상대 측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선대부터 운영되던 후원에도 구라하시가 죽음으로써 빠르게 구심력을 잃어가고 있었는데, 그나마 비서인 아야카가 곁에서 사무실을 통제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녀마저도 죽어버리고 만 상황이었고요. 야나이는 연속된 4명의 죽음이 절대 우연이 아니고 분명 누군가가 개입해 자신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떠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아 경찰 수사는 이내 마무리가 되고 마는데, 그러던 중 집무실로 돌아와 보니 무언가 화장이 어색한 30대 여성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야나이는 또 어떤 단체에서 부탁을 하러 온 건가 싶어 빨리 돌려보낼 요량에 용건이 무엇인 거냐 하고 물어보니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간자키 아카리라고 소개하게 되고요. 예전에는 이노 덴젠과 함께 종교단체에 몸을 담고 있던 사람인데 어떤 정보를 얻게 되어 이를 팔기 위해 찾아온 것이라고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헌데 이 말을 들은 야나이는 평소라면 그만 돌아가 달라며 거절을 했겠지만 자신의 상황이 궁지로 몰려있기도 하고 이노라는 이름을 말하는 것에 관심이 생겨 그게 무엇이냐며 묻게 되는데, 이 말에 아카리는
지금 의원님의 후원회 회장으로 있는 구스미라는 인물에 대해 알고 계시냐고 물어보게 되고요. 아까 제가 이노 덴젠과 함께 신흥 종교에 몸담았다 했었는데 구스미 역시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그 종교의 신도였다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헌데 이 말을 들은 야나이는 그래서 그게 어쨌다는 거지 하며 의아해하는데 이에 아카리는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며 하고 싶은 말은 더 있다며 알려주게 되고요. 혹시 마리카라는 이름을 기억하실진 모르겠지만 대학교 시절 그녀는 동아리 사람들에게 몹쓸 짓을 당한 뒤 자살을 했는데 바로 그 마리카가 구스미의 딸이라고 하더군요 라며 자신이 가진 정보를 넌지시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야나이는 순간 입이 바싹하고 마르고 지금 이 여자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지 하며 오싹함을 느끼게 되는데 아카리는 그런 모습의 야나이를 보며 가볍게 미소 짓더니 이 정도면 100만엔 정도는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며 말을 마무리하게 되고요. 얼마 후 아카리는 입막은 비용으로 받은 돈을 챙기며 돌아가던 중 지갑에서 노노미야 플래닝 스튜디오라고 적혀있는 명함을 꺼내어 건네준 뒤 우리 사무실은 원하는 의뢰가 있으시면 들어주는 곳이고 지금까지 말한 그 구스미 또한 우리 회사 직원이니 언제라도 찾아오시면 그를 만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덧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장면은 후지사와 유미의 사건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던 형사 도가시의 상황으로 넘어가는데 최근 야나이 의원의 비서였던 아야카가 죽은 사건에 대해 알아보던 중 또 한 번 노노미야 교코라는 단서를 휴대폰에서 발견하게 되고요. 도가시는 과거 교코가 가모우 미치루를 만난 뒤 범죄의 쾌락에 눈을 뜨게 되어 지금 그녀를 흉내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는 맞춘 거죠. 노노미야 교코가 가모우 미추루라는 것 자체는 알 수가 없지만 정황상 이럴 거라고 유추를 한 건데 여기서 장면은 또다시 야나이의 상황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는 아카리가 건네준 명함을 보곤 노노미야 플래닝 스튜디오라고 되어 있는 사무실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게 된 건 한눈에 봐도 남자들이 좋아할 외모의 여성과 인상 좋은 50대 남성이 아카리의 곁에 앉아 있었는데 야나이는 저쪽에 있는 구스미라는 남성이 자신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경계를 늦추지 않은 채 교코라는 여성에게 다가서게 되고요. 이곳은 원하는 걸 부탁하면 들어준다고 들었는데 제 부탁도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라며 자신의 의뢰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게가 되는데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과거 불법적인 루트로 권총을 구했는데 처분하려고 해도 경찰에 알리면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예가 실추될 것 같아 망설여진다는 내용이었고요. 지금 그 권총은 의원회관에 있는 사무실에 있는데 그곳까지 와서 전달받은 후 처리를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권총을 구해달라는 부탁이 아니라 처리하려고 해도 경찰에 알리지 못하는 물건이니 이곳에서 대신 처분을 해달라는 것이었는데 이때 야나이의 계획이 뭐였냐면 구스미를 의원회관까지 부른 뒤 총을 건네주고 일부러 적발시키겠다는 것이었고요. 자신은 의원이라 몸수색을 안 하겠지만 구스미 같은 경우는 보안 검색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출입구에서 몸수색이 이루어질 거고 그곳까지 부르기만 한다면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는 건 일도 아닐 거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에 교코가 이를 수락하자 야나이는 아무래도 이런 일을 여성분에게 부탁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며 구스미 씨가 와달라고 이야기를 전하게 되는데 그냥 딱 봐도 수상한 의뢰였지만 교코는 그 말에 알겠다며 7시까지 의원회관으로 찾아가겠다는 말을 전하게 되고요. 그렇게 야나이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며 가볍게 인사를 한 뒤 자리에서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장면은 6시 50분 야나이의 부탁을 듣고 의원회관을 찾아온 구스미의 모습으로 넘어가는데 그는
금속 탐지기로 가벼운 몸수색을 마친 후 야나이의 사무실로 찾아가게 되고요. 집무실로 자리를 옮기자 야나이는 금고에서 권총 하나를 꺼내 보이더니 그걸 구스미에게 전해주면 갑자기 과거의 일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안다. 지금 당신 손에 총이 있는데 나를 쏘고 싶지는 않냐 하는 말을 야나이가 구스미에게 했다는 말인 건데, 이런 행동을 야나이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부러 총신에 균열을 내어 구스미가 총을 쏘게 되면 총알이 발사되지 않고 그대로 폭파되게끔 조작을 해놓았기 때문이고요. 야나이는 이후 그 소리를 들은 경비원이 달려오면 이자가 자신을 죽이려고 총을 발사했다 말하기 위해 지금 혼신의 연기로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헌데 그런 도발이 먹혔는지 점점 구스미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더니 야나이가 건넨 권총을 결국 들어올려 장전까지 하게 되는데, 문제는 다음 장면에서 발생하게 되고요. 구스미는 들고 있던 총을 들고 야나이에게 달려들어 입안에 총부리를 찔러 넣더니 내가 모를 줄 알았냐며 그대로 방아쇠를 당기게 됩니다. 그러니 다음 순간 발사된 총알과 함께 총이 터지며 야스미의 머리까지 함께 날아가게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냐면 교코가 미리 야스미에게 이런 작전을 펼치는 게 어떻겠냐는 언지를 했기 때문이고요. 반대로 아카리는 교코가 야스미에게 이런 작전을 말해줬다고 구스미에게 알려줬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인 게 왜 지금까지 계속 교코를 따랐던 아카리가 마지막에 가선 배반하는 행동을 했나 하는 건데, 그건 교코가 아무런 목적과 이유도 없이 단지 타인을 파멸로 이끄는 것에만 희열을 느끼는 모습에 회의를 느꼈기 때문이고요. 마지막에 가선 동료마저 도구로 이용하는 모습을 보니 그녀는 교코에게 가졌던 환상이 한꺼번에 깨어지게 되었던 거였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가선 이야기가 어찌 되냐면, 부상당한 손을 가지고 간신히 의원회관을 벗어난 구스미는 교코를 만나기 위해 사무실로 찾아가게 되고요. 그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라는 교코를 보더니 그대로 달려가 양팔로 끌어안고 온 창밖으로 몸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형사인 도가시가 교코로 추정되는 여성이 남성과 함께 건물에서 추락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유일하게 가모우 미치루, 그러니까 노노미야 교코의 실물을 몇 해 전 법정에서 보았던 그는 현장에 도착한 후 죽은 시신의 얼굴을 확인하게 되고요. 한눈에 그녀는 상당한 미모의 여성이었긴 하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노노미야 교코는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껏 노노미야 교코라고 행세했던 여성은 사실 전혀 다른 새로운 인물이었다는 거고요. 그녀를 본 사람들은 모두 상당한 미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경국 지색의 미인이라고까지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호감가는 적당한 미모였다는 말인 건데, 진짜 노노미야 교코, 그러니 가모우 미치루는 사실 곁에 있던 긴자키 아카리였던 거고요. 그녀는 일부러 어색하고 촌스러운 화장으로 자신의 미모를 감춘 뒤 사람들을 속이며 뒤에서 가짜 노노미야 교코를 조종하고 있었던 게 되는 겁니다. そうだよ 11월 16일 자정이 살짝 넘은 시간, 오마에자키의 집에서 큰 굉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게 되고요. 출동한 경찰인 고테가와가 폭파 현장에 도착해보니 발견된 시신은 눈으로 확인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살점들이 사방으로 터져 죽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 한 구석에는 오늘은 폭죽을 사왔다, 그리고 개구리 안에 넣고 터뜨렸다, 개구리는 불꽃놀이처럼 폭발했다 라고 적혀있는 섬뜩한 쪽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현재 50음도 살인사건의 진범인 우도 사유리는 치료 감호소에 수감 중인 상태였기 때문에 경찰들은 지난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던 도마 가쏘를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뒤를 추적하게 되지만 사건이 발생한 이후 그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고 흔적 또한 감춰버리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3명의 인물들이 화면에 띄어져 있을 텐데 전작인 개구리 남자를 보셨다면 이해가 쉽겠지만 혹여나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오마에자키 교수 같은 경우는 자신의 딸과 손녀가 후루사와 후유키라는 남성에게 무참하게 살해당했지만 母親を殺した上で暴行 심신미약으로 빠져나간 것에 복수를 다짐한 인물이고요. 평소 환자들을 자신의 집에서 보살피며 치료하기도 했는데 그중 우도 사유리라는 여성이 과거에 트라우마를 가진 것을 알게 되어 그녀를 자신의 복수기로 이용한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우도 사유리는 겉으로 봐선 평범한 여성으로 보이지만 내면엔 필요를 위해 자신의 아들마저 살해하는 괴물이자 사회가 만든 비극적인 인물로 묘사가 되는데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현재는 수감 중인 상태이고요. 마지막으로 도마 가쏘 같은 경우는 전작에 이어 이번 작에서도 중요 용의자로 지목이 되는데 자폐 장애를 겪고 있어 인지 능력이 다소 떨어지고 스스로를 개구리 남자라고 믿고 있는 인물이 됩니다. 자, 그럼 이 3명 아니다. 그 후루사와까지 포함해서 4명 화면에 표시한 후 다시 이야기를 이어갈 텐데 날짜는 며칠이 지난 11월 20일이고요. 과연 자폐 장애를 겪는 도마 가쏘가 폭탄을 만들어 오마에자키를 살해하는 것이 가능했을까 하며 고민하던 고테가와는 직경 3m 정도 되는 커다란 황산 탱크에 사토라는 남성이 빠져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엔 마스크를 쓰지 않은 남성이 가스에 중독되어 사고로 추락된 것으로 보였지만 이후 주변에서 황산에 개구리를 넣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녹았다. 이번에는 사부터 시작해야지 라고 적힌 당혹스러운 쪽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사행이면 사시스세소가 되기 때문에 다음은 시로 시작하는 인물을 죽이겠다는 예고장과 같은 거였고요. 경찰들은 왜 도마 가쏘가 가행을 건네뛰고 갑자기 사행으로 범죄를 저지른 건지 혼란스럽긴 했지만 우선 지난 개구리 남자의 사건을 돌이켜보며 사토라는 남자가 왜 지목되어 살해당하게 된 건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헌데 그의 집을 찾아가고 부모님과 대화를 나눠봐도 사토라는 인물은 오마에자키 교수나 그 외 다른 사람들과의 접점이 전혀 나오지를 않았는데 11월 29일 여전히 도마 가쏘의 행적이 묘연한 가운데 또 한 번 개구리 남자의 메시지가 발견이 되게 되고요. 이번엔 지하철역에서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한 시오미라는 여성의 근처였는데 영무원이 밤새 선로에 튄 잔해를 수습하고 개찰구 쪽으로 올라가 보니 개구리를 선로로 떨어뜨렸다. 뼈도 살도 껍질도 모두 납작해졌다. 역시 전철은 굉장하다라고 벽면에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접한 고테가와는 젠장 어찌 된 거지 하며 서둘러 차를 몰아 출동하게 되는데 왜냐면 지난 개구리 남자의 사건들은 사이타마 현에 있는 한노 드라마에서는 이우라라고 나왔었죠. 아무튼 이 도시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이번에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도쿄에 있는 간다역이었기 때문이고요. 거리상으로만 본다면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위치이긴 하지만 지역 자체가 달라지다 보니 이번엔 범위가 도쿄까지 늘어난 건가 하는 생각을 고테가와는 가지게 됩니다. 헌데 막상 도착해 시오미라는 여성에 대해 조사를 해보니 이번에도 오마에자키 교수와의 접점은 나오지가 않고 그녀는 그저 평범한 회사원일 뿐이었는데 CCTV 내용을 확인해봐도 그녀는 키가 작아 어쩌다 선로로 떨어진 건지 보이지가 않았고요. 개찰구에 쓰여진 메시지 또한 기둥으로 가려진 사각지대에 적혀 있었기 때문에 범인으로 추정되는 도마 가쏘의 모습은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것만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 고테가와는 다시 한번
도마가쏘가 그렇게 치밀하지는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이때 하치우지 의료교도소라는 곳에서 경찰에게 연락을 취해 오고요. 우도 사유리가 방심을 틈타 교도관을 제압한 후 여자 간호사의 옷으로 갈아입은 뒤 탈옥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스스로를 개구리 남자라고 생각하는 도마가쏘와 진짜 개구리 남자였던 우도 사유리가 동시에 세상에 풀려났다는 말인 건데, 고테가와는 이들이 행여나 만나게 된다면 큰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여기게 되고요. 서둘러 그녀가 있을 만한 곳을 조사해 보지만 우도 사유리의 모습 또한 도마가쏘와 마찬가지로 행적이 묘연하기만 합니다. 이제 날짜는 12월 4일로 넘어가게 되고요. 사건 접수를 받은 고테가와가 사이타마에 위치한 제재소에 도착해보니 폐자재를 처리하는 분쇄기 안에 스에마스라는 남성이 반쯤 갈려 너덜너덜해져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개구리를 열심히 으깨니 물감처럼 되어간다, 이걸로 그림을 그려볼까 라고 적혀있는 쪽지가 발견이 되는데, 이번 피해자는 현장에서 10km 정도 떨어진 종합병원의 의사였고요. 고테가와는 차가 없는 도마가쏘가 이 남자를 손수레에 싣고 여기까지 끌고 오려면 적어도 3시간은 걸렸겠군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헌데 이번에는 지난 사건들과는 달리 스에마스로부터 오마에자키와의 접점을 찾아내게 되는데, 그건 과거 그의 딸과 손녀를 죽였던 후루사와와 관여가 되어 있었고요. 그가 법정에서 심신미약 판정을 받도록 정신감정을 한 것이 알고 보니 이번에 죽어서 발견된 스에마스였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 고테가와는 도마가쏘가 아무나 죽이는 게 아니라 오마에자키의 집에 방문했다, 무언가 수첩 같은 걸 들고 나왔을 거라고 유추하게 되는데, 이 말을 풀어서 다시 설명하자면 처음 도마가쏘가 오로 시작되는 인물인 오마에자키를 죽인 후 다음 타겟을 누구로 할지 고민을 했을 거라는 말인 거고요. 그때는 평소 뒤에서 조종하던 우도 사유리 또한 없었기 때문에 결국 오마에자키가 가지고 있던 수첩을 참고했고, 분명 그 안에 후루사와를 원망하는 글과 스에마스라는 이름 또한 있었을 거라고 유추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타이밍에 맞춰 4년 전 사건을 일으켰던 후루사와가 가석방된다는 소식이 전해져 오게 되는데, 고테가와는 이때 고민하게 되는 것이 후루사와의 출소와 우도 사유리의 탈옥, 그리고 도마가쏘의 범죄가 과연 우연일까라고 여긴 것이었고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연쇄살인은 사시스세소 순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분명 후루사와라는 존재는 이번 사건과 관여가 있을 것이고, 우도 사유리 혹은 도마가쏘가 반드시 그를 찾아갈 것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는 후루사와가 보호감호소 밖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장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는 지난 4년간 미친놈들 사이에서 연기를 하느라 나도 참 고생이 많았군이라며 스스로 위안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이로 인해 전작에서 그의 변호를 맡았던 에토 가주요시와 이번에 죽어서 발견된 스에마스가 정상인 후루사와를 심신미약으로 꾸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번 장면은 이런 후루사와를 미행하고 있는 고테가와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날 오전 국민당 국회의원인 세가와 앞으로 개구리를 자전거로 깔아뭉갰다, 내장이 터져서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재밌어서 계속했다 라는 편지가 전해졌기 때문에 다른 병력들은 모두 그의 경호를 위해 투입된 상태였고요. 고테가와는 정말 자신의 생각이 맞는 걸까 하며 후루사와를 멀리서 지켜보던 중 웬 노숙자 복장을 한 남성이 그에게 다가가더니 품에서 주사기를 꺼내어 위협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테가와는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라며 그만둬 도마가쏘 라고 외친 뒤 단숨에 달려가 그를 제압하게 되는데,
여기서 반전이 발생하는 게 후드를 눌러 쓴 노숙자 남성은 도마 가수오가 아닌 오마에자키 교수였던 거였고요. 그는 사건이 벌어지기 전 얼마 후면 후루사와가 가석방된다는 소식을 접하곤 그를 죽이기 위해 지금껏 계획을 짰던 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냐면 예전 우도 사유리 마냥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던 환자를 자신인 척 꾸민 후 폭파시켜 위장을 하는 거였는데, 도마 가수오 또한 이때 따로 죽인 후 사람들이 찾지 못할 곳에 시신을 감춰두고 있었던 거였고요. 물론 그냥 시신만 바꾸면 안 되다 보니 일부 자신의 DNA 같은 흔적을 고의로 남겨놓아 혼란을 주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근데 압니다. 알아요. 하지만 작가가 누구라고요? 나카야마 시칠이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아무튼 원래 계획은 스에마스와 후루사와를 죽이는 거였는데, 개구리 남자의 범행인 척 하기 위해 사고로 죽은 사토 곁에 쪽지를 남겨 살해가 된 것 마냥 위장을 했던 거였고요. 시오미 또한 원래는 단순 자살인데 도쿄에서 솔로에 뛰어든 여성이 있다는 정보를 얻은 후 밤중 찾아가 개찰구에 메시지를 몰래 남겨놓았던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국회의원인 세가와에게 이목을 집중시킨 후 자신의 진짜 목표였던 후루사와를 오마에자키가 찾아온 게 되는 거였는데, 어이없을 정도로 간단한 사건이지만 아무도 본질을 눈치채지 못한 걸 고테가와만이 파악해 뒤를 쫓았던 거였고요. 그렇게 오마에자키 교수는 최종 목표를 눈앞에 두고 체포가 되는 결말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소설이 끝이 나냐 한다면 그건 아니고요. 4년 만에 세상에 나온 후 목숨까지 잃을 뻔한 후루사와는 술집에서 연거푸 술을 들이키게 되는데, 한눈에 봐도 연상이긴 하지만 왠지 고혹적인 여성이 유혹하듯 자신에게 다가오게 되고요. 그 여성은 자신을 사유리라고 소개하더니 오늘 밤 너에게 쾌락을 줄 수 있는데 우리 조용한 곳으로 갈까 하며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전작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에피소드 제목은 가모우 미치루, 괄호 열고 노노미야 교코가 타겟으로 삼는 대상이고요. 히사카는 고급 호텔에서 열리는 중학교 동창회에 참석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가 등장하자 학창시절 친구들이 모두 놀라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왜냐면 그는 젊은 나이로 국회의원이 되어 동창들 중에선 가장 출세한 인물이었기 때문인데, 이때 곁에서 그 모습을 지켜본 도모에와 호나미는 아니 히사카가 여긴 웬일이래 라고 말을 하며 과거에 그가 자신의 비서를 향해 막말을 했던 스캔들을 떠올리게 되고요. 연달아 여성 의원과 불륜도 저지르지 않았냐며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흉을 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히사카라는 정치인은 젊어서 성공을 하긴 했지만 인성적으로는 문제가 많은 인물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건데, 이때 그는 혼자서 등장을 한 것도 아니고 곁에는 카메라맨 한 명이 따라붙어 있었고요. 자신의 사회활동을 블로그나 SNS에 올리기 위해 동창회마저도 선거활동에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주변에서는 그를 썩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듯 묘사가 됩니다. 암튼 그러던 중 단상 위에 올라간 무로하시가 당시 친구 중 소식이 끊긴 녀석들도 있고 먼저 세상을 떠난 이도 있지만, 이곳에 모인 동창들은 3년 동안이나 반이 바뀌지 않고 같이 생활했으니 25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보면 이것도 인연이지 않겠냐는 말을 덧붙이는데, 이때 마이크를 옮겨 잡은 히사카가 이를 기념해야 하지 않겠냐며 건배를 하자고 제의를 하게 되고요. 그곳에 모인 동창들은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왠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싶지 않아 일제히 손에 쥔 레드와인을 히사카의 구령에 맞추어 모두 함께 들이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헌데 이때 무언가 이상함을 느낀 호나미는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되는데, 이후 정신을 차려보니 현장에 있던 20명 중 17명의 동창들은 모두 와인에 들어있던 독국물을 마시고 사망한 상태였고요. 자신을 포함해 간사를 맡았던 무로하시와 시모리 메이카라는 동창만이 겨우 살아남아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경찰청 수사일과에 미야마라는 사람이 찾아와 호나미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경찰 수사 결과 범인이 정치인인 히사카를 목표로 삼은 듯하나 어떤 음료를 선택할지 몰라 현장에 있던 모든 와인에 독을 탔을 거라 여긴다는 것이었고요. 죽은 히사카에게서 숫자 1이라고 적힌 종이가 발견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무언가 짐작가는 것이 있느냐는 질문을 그녀는 경찰로부터 전해 듣게 됩니다. 헌데 이 말을 들은 호나미는 아무리 생각해도 딱히 1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떠오르는 것이 없었는데, 이에 경찰들은 별다른 수확이 없자 CCTV를 통해 현장의 상황을 다시 한번 살피기 시작하고요. 얼마 뒤 예상치 못했던 인물이 아비규환이 된 연회장 속에 섞여 있었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누구냐면 얼마 전 의료교도소를 탈출한 뒤 지명수배를 받고 있던 우도 사유리라는 여성이었는데, 경찰들은 우도 사유리가 이곳에 모습을 나타낸 게 절대 우연만은 아닐 거라고 여기게 됩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인데, 60대 부부인 사와코와 마사토는 평소라면 4만엔 가까이 하는 버스 투어 상품이 반값에 나온 것을 보고 이게 웬일인가 싶어 당장에 예약을 하게 되고요. 현장에 도착한 후 주변을 둘러보니 나이든 커플이 대부분이었지만 혼자 온 젊은 여성도 있는 걸 보곤 이 여행엔 다양한 사람들이 신청을 했나 보구나 하고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헌데 그럼에도 막상 버스에 올라타 보니 투어에 참여한 사람들은 몇 명이 되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목적지까지는 5시간이 넘는 코스였기 때문에 널널한 게 오히려 다행이겠다 하며 사와코는 좌석에 기대어 잠시 휴식을 취하게 되고요. 뒤쪽에서 데루에라는 여성이 시끄럽게 떠드는 게 신경 쓰이긴 했지만 뭐 이것도 투어 버스의 묘미지 하며 그렇게 사와코는 그 여행 자체를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쯤 지나 휴게소에 도착한 때인데, 다카하마 유킴이라는 가이드가 인원을 세워보더니 28명이 되어야 하는데 1명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하게 되고요. 이에 사와코가 뒤쪽을 힐끔 돌아보니 출발할 때 보였던 젊은 여성이 지금은 보이지 않고 그 자리에 작은 가방 하나만이 덩그러니 올려져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자 가이드는 일단 가방이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보자며 30분을 더 휴게소에서 머물게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 여성이 돌아오지를 않자 결국 스케줄의 문제로 버스는 출발을 하게 되고요. 사와코는 그 젊은 여자는 어찌 된 걸까 하며 인터체인지까지 다다른 무렵 갑자기 쾅 하는 굉음이 나더니 버스 뒤쪽이 폭발을 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장면은 교통경찰대 소속인 요코미네가 참혹한 현장에 도착해 생존자를 확인하는 모습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27명의 승객을 포함해 총 29명의 인원 중 보시는 것 마냥 3명만이 겨우 살아남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중 부상이 경미한 사와코라는 승객으로부터 젊은 여성이 가방을 두고 떠난 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증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사라진 여성에 대해 정밀 조사를 시작한 경찰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여성이 며칠 전 도구로 정치인 히사카 고이치를 살해한 우도 사유리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에 이번 사건은 누가 목표였을지를 알아보게 되고요.
가이드인 유키미의 가방 속에서 숫자 2가 각인된 항동판이 들어 있었다는 것을 찾아내게 됩니다. 세 번째 인물인 오스카 히사히로가 누구냐면 42세 초등학교 선생이고요. 그는 에피소드가 시작하자마자 화재가 발생한 아키가와 중학교의 교무실에서 한 손에 숫자 3이 새겨진 버클 같은 형태의 금속을 쥐고 완전히 불타 죽어버린 모습으로 발견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숫자 3이라는 게 나왔으니 이전의 사건들과 이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건데, 문제는 왜 오스카라는 초등학교 교사가 뜬금없이 화재가 난 중학교 교무실에서 죽은 모습으로 발견이 되었을까 싶은 거고요. 이후 조사를 이어가다 보니 화재가 발생한 아키가와 중학교는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동창회가 이루어진 그러니까 히사카 고이치, 이 정치인이 졸업한 그 중학교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이점으로 오스카는 불에 탄 모습으로 발견이 되긴 했지만 폐에서 그을음이 나오지 않은 걸로 보아 먼저 살해가 된 후 나중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아내게 되는데, 이에 수사를 진행하던 미야마는 예전 우도 사유리 사건을 담당했던 고테가와 형사를 찾아가게 되고요.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니 그는 지난 호텔과 버스의 사건을 보며 우도 사유리가 살인마이긴 하지만 이건 테러리스트가 할 만한 일이지, 그녀는 독극물로 다량의 사람을 죽이거나 폭탄을 쓰는 행위는 지금껏 하지 않았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 같은 경우도 살인을 저지른 후 방화로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또한 우도 사유리의 방식과는 거리가 멀다는 말을 덧붙이는데, 이 말을 들은 미야마는 이번 사건이 혹시 우도 사유리와는 연관이 없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그럼 발견된 숫자 3은 뭐지 하며 고민을 하고 있으니, 이때 수사본부로부터 화재의 원인은 다카야라는 재학생이 교내 폭력을 당한 것에 불만을 가져 홧김에 불을 지른 것이라는 걸 밝혀냈다며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오스카 또한 과거에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 이력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며 아마도 몰래 카메라 같은 걸 설치하러 왔다가 사고에 휘말리게 되었을 거라 추측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다카야는 사제 폭탄을 만들어 화재를 저지른 건 자신이 맞지만 살인에 대해선 끝까지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결국 그는 체포가 된 이후 수감까지 이어지게 되지만 끝까지 누가 오스카를 살해했는지에 대해선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채 세 번째 에피소드는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번 에피소드의 무대는 야마기시 피트니스 클럽이라는 헬스장이고요. 원래 대중 목욕탕이었던 공간을 억지로 개조하다 보니 시설은 낙후된 느낌이고 인테리어 역시도 세련됨은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회원인 오기노 다에코는 단지 운동만을 목적으로 이 시설을 사용하고 있다 이야기하는데, 그녀가 입구에 들어서자 60대 회원인 구라마 가오리는 마치 사교장이라도 찾아온 듯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반대쪽을 둘러보니 후루미 지카는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었지만 그 곁에 있는 스미노 아카리는 마치 시간이나 때우려고 온 건지 멍하니 앉아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원은 그게 전부였는데, 다에코는 이래서야 장사가 되려나 하며 이곳도 곧 있으면 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뭐 나는 운동만 하면 되니까 라며 레그 프레스에 올라선 순간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나더니 자신의 몸이 붕 하고 뜨며 벽에 내동댕이 쳐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장면은 감식반들이 현장을 살피며 어찌된 상황인지 조사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당시 주인인 야마기 씨는 약속으로 자리를 비워 목숨을 건졌지만 헬스클럽에 있던 사람 중엔 다에코를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즉사를 해버린 상황이었고요. 이후 조사를 진행 중이던 감식반은 단순 가스 사고인가 하며 현장을 살피던 중 후루미 지카가 타고 온 자전거에 숫자 4가 새겨진 황동판이 철사로 메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수사 일가로 넘어가 지난 사건들을 맡고 있던 미야마가 또 한 번 현장을 찾아오게 되는데, 그는 버스 때도 그렇고 학교 때도 그랬다며 불 때문에 명확한 증거를 찾기 힘들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군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초조한 마음으로 현장 조사가 끝나길 기다리고 있으니 감식반 중 하나가 미야마에게 다가와 결과는 좀 더 기다려봐야겠지만 이상하리 많지 휘발유 성분이 많이 발견된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현장은 그들에게 맡겨둔 뒤 유일한 생존자인 오기노 다에코를 찾아가게 되는데, 병상에 누워있는 그녀는 다행히 외상은 그닥 심하지 않은 듯 보였지만 정신적으로는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듯한 모습이었고요. 조심스럽게 후루미 지카라는 분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나시냐 하며 물어보니 그녀는 그저 운동에만 관심이 있는 평범한 여성이었다고 이야기를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으론 우도 사유리의 사진을 보여주며 혹시 회원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느냐고 물어보게 되는데, 이때도 다에코는 회원이 많지 않은 곳이라 대부분 얼굴을 기억하지만 이 여성은 전혀 생소한 얼굴이라고 대답을 하게 되고요. 이 말을 들은 미야마는 이번 사건도 우도 사유리와의 접점은 찾지를 못하는 걸까 하며, 그럼 1, 2, 3, 4로 이어지는 인물들은 대체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걸지 골머리를 썩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헌데 이때 감식반에서 조사 도중 의외의 사실을 발견했다며 미야마에게 연락을 취해오게 되는데, 처음엔 보일러가 고장이나 가스관이 폭파한 줄 알았지만 휘발유 성분이 많은 게 아무래도 신경 쓰여 정밀 조사를 해보니 버스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사제 폭탄이 있었다는 게 밝혀졌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결국 이번 사고의 진실은 주인인 야마기 씨가 경영난으로 헬스장이 망할 것 같자 일부러 폭발을 일으켜 보험금을 노렸던 것이라는 걸 알려주게 됩니다. 헌데 이 말을 들은 미야마는 야마기 씨라는 남자가 스스로 사제 폭탄을 만들고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할 만치 치밀한 인물로는 보이지가 않는다고 여기게 되는데, 이에 의문을 가져 그를 지속적으로 추궁하자 결국 야마기 씨는 어떤 여성이 경영 컨설팅을 해주겠다며 접근해 도움을 받았다는 말을 전해주게 되고요. 그쪽에서 사제 폭탄 또한 직접 제작한 후 자신에게 전달해 주었다며, 나는 그냥 얼떨결에 정신을 차려보니 그 여자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장면은 미야마가 사이타마 일보라는 지방신문을 읽으며 어디서 정보가 샜길래 오노우에라는 기자가 이런 기사를 쓴 거지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내용은 지금껏 벌어진 몇 건의 사건들이 모두 우도 사유리에 의한 연속 범죄라는 것이었고요. 이때 선배 경찰이 곁으로 다가와 저 기자는 예전에 한노시에서 벌어진 오시분도 사건과 연관이 있었으니 남달리 우도 사유리에게 집착하는 게 있겠지라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야마에게 슬며시 다가와 자신에게도 신경 쓰이는 정보가 있다며 과거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 들려주게 되는데, 몇 해 전 가모우 미치루라는 악녀가 있어 수사를 진행했던 적이 있는데, 그녀의 범죄 방식은 컨설팅 회사를 차려 사람들에게 접근한 다음 살인을 교사하는 방식이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되고요. 결국 사건 관계자에게 살해당하는 걸로 마무리는 되었지만
이상하게 그녀가 죽은 이후로도 비슷한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미야마는 그럼 아직 가모우 미치루가 어딘가에 살아 있을 거라는 말인 거냐며 되묻게 되는데, 이에 그 선배는 네가 수사를 진행하며 지나치게 1, 2, 3, 4라고 적힌 번호판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떼어내고 사건을 살펴보니 어떤 공통점이 있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되고요. 우선 히사카 고이치가 죽은 사건의 경우 다들 숫자 1을 가지고 있던 그가 목표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동창에는 죽은 가모우 미치루가 졸업한 당시 친구 중 소식이 끊긴 녀석들도 있고 먼저 세상을 떠난 이도 있지만, 그러니까 가모우 미치루의 어릴 적 하구들이 모인 장소였다는 걸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 애초에 그녀의 목표는 자신의 동창을 모두 죽이는 것이었을 거라는 말인 건데, 여기서 세 번째 에피소드를 연결지어 보면 학교에 화재가 발생해 그녀의 기록 또한 모두 사라졌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당시 화재를 일으킨 다카야라는 학생 또한 사제 폭탄을 구해 사건을 일으켰다고 했었는데, 네 번째 에피소드와 연결 지으면 그걸 누구에게 구했을지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에피소드였던 버스 폭발은 누가 목표였나 싶은데, 이 아주머니 이름이 데루에였죠. 그리고 사망자 명단을 보면 성이 노노미야인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여성이 바로 일본의 협력자였던 노노미야 교코의 어머니인 거고요. 그런 중 사촌인 미치루가 같은 학교, 같은 반으로 전학을 오게 됩니다. 자신의 유일한 친척이라 그녀 또한 죽이고자 가모우 미치루가 계획한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에피소드에서 목표는 구라마 가오리였는데, 보시면 미치루의 가족 관계에 어머니가 안 계신데 돌아가시나 그런 게 아니고 가정생활에 불만을 가지고 집을 나갔다고 설명을 해요. 이 여성이 바로 어릴 적 집을 나갔던 가모우 미치루의 친모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 미야마는 등골이 오싹해지며 지금껏 우도 사유리는 가모우 미치루라는 여성의 장기말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데, 여기서 장면은 전화를 통해 마지막 의뢰를 전달받은 우도 사유리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사실 그녀는 의료교도소를 탈출한 후 도주 자금을 구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가모우 미치루라는 여성을 만나 한 건당 100만엔을 받으며 지금껏 그녀가 시키는 대로 대신 사건들을 벌이고 있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 현장에서 우도 사유리의 모습이 목격이 되었지만 그 방식은 그녀의 것과 달랐던 거였는데, 가모우 미치루는 마지막 목표가 히사모토 유주루라는 회사원이라고 알려주게 되고요. 내일 그는 도쿄로 향하는 신칸센에 올라탈 텐데 사제 폭탄을 이용해 열차를 폭파시킬 거라는 계획을 들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마냥 내일 자신이 전달하는 폭탄을 히사모토 유주루가 탄 5번 객차에 놔두고만 오면 된다고 알려주는데, 신칸센이 폭파해 주거 지역에서 탈선이라도 한다면 인명피해는 몇백에서 몇천까지도 될 수 있었지만 미치루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고요. 우도 사유리는 일단은 알았다고 대답한 후 전화를 끊었지만, 이번에 발생할 사고는 아무래도 스케일이 평소와는 다르다고 여겨 결국 고민 끝에 수사본부로 연락한 후 내일 도쿄로 향하는 신칸센 열차 중 하나에 다량의 사제 폭탄이 실리게 될 거라는 사실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락을 받게 된 미야마는 국토교통청과 철도회사에 연락해 열차 운행을 중단할 수 없다면 수화물 검사라도 강화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전하게 되는데, 당연히 두 곳에선 누가 한지도 모르는 전화 때문에 그럴 수는 없다는 답변만을 듣게 되고요. 결국 고민하던 미야마는 관할서에 협조를 요청해 우도 사유리의 모습이 보이면 체포를 한다는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장면은 다음 날로 넘어가 가모우 미치루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녀의 생각은 우도 사유리가 폭탄을 들고 신칸센에 오르면 바로 폭파시켜 죽여버릴 계획인 거였고요. 지금껏 잘 이용했지만 이제는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마지막 목표로 그녀 또한 처리할 계획을 세우게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우도 사유리를 만나 자신이 만든 사제 폭탄을 전달해 주게 되는데, 순간 무언가 찰칵하며 손목에 쇠부시가 감싸지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뭔가 싶어 바라보니 우도 사유리가 자신의 손목과 미치루의 손목을 수갑으로 채운 다음 이번엔 너랑 같이 한번 가보고 싶네라는 말을 전해주는 걸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폭탄을 건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폭파시킬 거란 걸 우도 사유리가 눈치를 챘다는 거였는데, 이때 미치루는 어떤 선택을 하냐면 아무렇지 않은 듯 그럼 그럴까? 라더니 갑자기 우도 사유리를 끌어안게 되고요. 순식간에 수갑 열쇠를 찾아내 어딘가로 던져버리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이제 진짜 한 배를 탔네 라며 넌 내가 이 폭탄을 못 누를 것 같지? 라는 이야기를 전해주게 되는데, 이때 순간 우도 사유리는 한때나마 자신이 가모우 미치루와 비슷한 인간이라 여겼지만 이 여자는 진짜 위험한 인간이라고 여기게 되고요. 가모우 미치루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스스로 물어 뜯은 후 수갑으로부터 풀려나 가방을 벗어 던지고 그녀로부터 최대한 멀어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결말은 어찌 되냐면 우도 사유리는 손에 피를 흘리며 도주를 했지만 경찰에 체포되었다고는 나오지가 않고요. 가모우 미치루 또한 한 손엔 수갑을 찬 채 인파 속으로 사라졌지만 끝내 폭탄은 터지지가 않았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모우 미치루와 우도 사유리의 첫 번째 대결은 결국 무승부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근데 경찰은 뭐 했지? 지금까지 총 5편으로 구성된 나카야마 시치리 유니버스였는데 결말이 살짝 흐지부지하지 않나 싶지만 이 또한 차기작을 염두한 결말이지 않나 싶고요. 이후 또 다른 시리즈가 나온다면 그때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